안녕하세요. 톡톡산 DJ 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자가 되신 지 40년이 된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연애 상대라며 노신사분을 데려온 이야기인데요. 노년의 사랑, 그 끝이 어떻게 됐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는 20년이 되었고요. 딸 둘과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큰딸은 18살이고요. 작은 딸은 큰딸과 연년생으로 낳아서 17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아들인데 이제 10살이 되었네요. 남편은 부산에서 작은 어묵 공장을 운영하는 건실한 남자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가끔씩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좋고요. 아이들도 크게 속을 안 썩이고 해서 이제껏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이님의 유튜브에다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느냐고요? 오늘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큰 어른이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일어난 기막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말을 하려면 남편의 가족 관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희 남편은 아들만 3형제 중에 맞이이고요. 전형적인 부산 사나이입니다. 다들 부산 상남자 스타일 잘 아시죠? 그 중에서도 남편은 아버님을 가장 많이 닮은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넘치는 사람이죠. 제 아버지는 남편이 10살도 채 안 되었을 때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배를 타는 어선 선장이셨는데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시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20대 후반쯤에 과부가 되어버리신 거고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사진으로만 접해봤다고 하네요.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사고를 이룬 후 시어머니는 아들 셋을 데리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작정 자갈치 시장에 나가 단골이던 생선 가게에 취직해 새벽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해서 사장님에게 혼나기도 많이 하셨지만 취직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 가게의 1등 판매원 아지매가 되셨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몇 년간 돈을 악착같이 모으신 시어머니는 생선 가게를 직접 운영하시게 되었고 얼마 후 돈을 재투자해서 생선 가게 옆에 생선구이 식당까지 2개의 점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제 시어머니는 20년 만에 자갈치 시장에서는 알부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생선 파는 좌파는 2년 전에 힘이 붙여서 접으셨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70이 다 된 연세에도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시며 새벽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일 중독에 빠지신 어머니를 보다 못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70이나 됐으면 이제 일할 만큼 했다 아이가. 그러니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 해외도 좀 나가 놀고 하시지. 내가 어머니 여행 보내드릴 돈이 없겠나. 그 옆에 반찬가게 할매하고 같이 동남아 그 뭐냐, 태국, 거기라도 다녀와요. 아이다. 내 주제의 해외여행은 뭐. 내 아직도 돈 많이 벌어놔야 한다. 너희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는 못 쉰다 아이가. 남편이나 시동생들이 이제 그만 가게 쉬시면서 좋은 데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권유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악착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희 시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인지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한참 남편과 연애하는 도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한테 어쩌면 불리한 이 사실을 전부 말한 후에 그래도 자기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자의 집에서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홀 시어머니이신데다가 외아들이면 반대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에게 홀딱 빠져 있었던 저는 사귄 지 1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남편에게 쫄랐고, 남편은 자갈치 시장 안에 있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잠깐 어머니와 저를 서로 인사시켰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머니께 좋은 첫인상을 보여드리고 점수도 많이 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저희 부모님께도 남편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큼 남편이 긴장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실 남편의 사정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두 분 부모님은 세상을 무난하게 살아온 둘째 딸인 저에게 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장남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엔 그 설득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친정 부모님에게 으름장을 놓다시피 해서 제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했듯이 완고한 저의 친정 아버지조차 제게 두 손을 다 들고 항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은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큰며느리 노릇을 지금까지 20년간 해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1년 중 봄이 오기 시작할 때쯤에는 가끔씩 감기가 크게 한 번씩 찾아와서 2, 3일을 끙끙거리며 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또 마침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시기라 좀 일치하는지라 저는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머니 대신 식당에 나가 며칠간 혼자 장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시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셔서 큰 병을 한번 앓지 않으시고 이 연세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다 매일 할 일을 만들어서 나가시는 어머님의 루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젊은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연세의 다른 할머니보다 건강하고 다리 힘도 좋으신 편입니다. 대신 칼을 하도 오래 잡아서 관절염이 있으셔서 손가락이 아프시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요 몇 달 전부터 어머니가 부쩍 외모를 가꾸시고 옷도 잘 입고 멋을 내는 등 뭔가 좀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에게 오후 장사를 맡기시고 나가시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옆집 할머니와 단짝처럼 지내시기에 두 분이 어디 공원이나 커피숍이라도 놀러 나갔다 오시나 보다 생각하고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에 있다 온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게 오시고 오실 때마다 얼굴이 발그레해서는 오시는 것이 좀 수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마음을 떠본 거였는데 제 촉이 정확했는지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시고 얼굴이 새빨개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40년을 청산과부로 지내오시던 어머니 인생에 드디어 봄이 왔나 보다 하고 저는 크게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만남 가지시는 분 있으시죠? 어떤 분이세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보여줘 보세요. 네? 아이다, 그런가. 그냥 친구다. 뭘 그렇게 알라콕하노? 그리고 애비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알겄나? 내 이 나이에 누구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가만 동네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할 거 아이가. 그럼 내가 남사스러워서 이 동네에서 못 산다. 절대 비밀이다. 알았지? 그럼요. 절대 말 안 할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하신 말대로 절대적인 비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저는 적어도 제 입으로는 남편에게 말 안 하기로 시어머니와 굳게 약속을 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수줍게 핸드폰으로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노신사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중절모까지 쓴 잘생긴 로맨스 그레이였습니다. 왠지 그 번지르르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올라왔지만 얼른 그것을 싹 지우고 웃으면서 어머니께 핸드폰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와, 어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잘생기셨어요.
어머니가 역시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님도 엄청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닮은 그이한테 반한 거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할아버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내 이 할배를 알게 된 건 올해 초 구민행간 노래 강습 시간 아닌나? 거기서 알게 된 거다. 그리고 내 말해 두는데 그 영감이랑 사귀는 거 절대 아니다. 알았나? 네, 알겠어요. 친구로 잘 지내시면 되죠. 그러다가 더 좋아지시면 전 같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4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셨잖아요. 애비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 얼굴이 더 빨개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와 가볍게 몇 마디 나누고 지나갔는데 어머니는 그 후부터 마음이 놓이셨던 것인지 밤 마실을 점점 늦게 그리고 자주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시네. 당신이 뭐 하시는 건지 한번 좀 물어봐. 나한테는 영 남사스럽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 됐다. 노인네 그런 재미로라도 좀 지내야지. 맨날 집안에서 궁상만 떨고 그러면 우울해져. 그러니 니도 아무 말 말고 모른 척 해버리라. 알겠나? 뭐? 당신이 그렇게 긍정적이면 다행이긴 한데 나는 좀 걱정이 되네. 저는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늦게까지 무슨 일에 빠져 계시는지를, 아니,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당하시는 건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젊으나 늙으나 여자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혹시나 원치 않은 사건이 생길까봐 저는 가슴을 졸이며 어머니께 몇 번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 할아버지 자주 밤에 만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신사적인 분인 거 맞죠? 혹시나 어머니께 해코지하거나 하는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비한테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니는 뭐 그래 쓸데없는 걱정을 하노? 내 그 영감이랑 손잡는 거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내도 이래 늙어갖고 그런 질 못한다 아이가. 그러시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어머니가 원치 않게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머니가 재혼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상관은 없는데. 아이다. 이 나이 돼서 남사스럽게 무신 재혼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 그 영감이랑 그런 사이까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강하게 부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수록 저는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랑 깊은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손에 끼던 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것을 어머니가 끼고 나갔다가 안 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버리신 사람처럼 멍하니 계시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잠깐 정신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유리컵을 깬다거나 반찬을 흘리시는 등의 초보적인 실수가 잦아지자 어느 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를 가게 뒤로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 맞죠? 요즘 너무 실수가 잦으세요. 꼭 정신이 딴 데 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무슨 일 있으시죠? 애비한테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기만 하면 병나실까 봐 싶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곧 준다 했다 아이가.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급한 사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꼭 준다 했다 아이가.
시어머니의 말에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했던 생각이 맞아들자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분한테 돈 갖다 주신 거예요? 애비가 환갑 기념으로 사드린 반지랑 목걸이도 언젠가부터 없는 것 같았는데 혹시 어머니 그분한테 목걸이랑 반지도 주신 거예요? 설마 그 할아버지 이름이랑 주소 아세요? 어머니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저는 흥분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올려있던 제 손을 탁 뿌리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영감탱이가 돈 나오면 조금 이따 준다고 했다. 그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해라. 아범한테 말할 생각 말고, 알았니? 그만 들어가라. 우리 둘 다 없으면 가게 일 누가 하노?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셨지만 그 말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그분의 준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어머니가 가게로 들어가신 후 경찰서에 그 할아버지를 신고하러 갔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젊은 경찰에게 제가 두서없이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자 그 경찰관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믿어 보였는지 몇 번씩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잡은 시어머니께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돈을 뜯기신 것 같다고요? 네.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눈엔 틀림없이 돈이나 금품을 뜯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올해 초에 구민회관 노래 교실에서 만난 할아버지라고 하셨고요. 그분을 만나러 나가실 땐 꼭 하고 가셨던 목걸이나 반지가 없어지신 채로 돌아오셨습니다. 왜 시어머니 본인이 직접 신고하러 오시지 않으신 건가요? 그리고 용의자의 이름도 모르고 혹시 사진이나 인상착의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정확한 피해 액이나 상황 같은 거는 며느리께서는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경찰관님은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가요? 정말이라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저희 어머니가 악질 사기꾼한테 당하고 계신 거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경찰이 왜 신고자를 의심하시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건 당사자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는 헛수고만 하는 거라서요. 사실관계를 좀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술을 좀 해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경찰관에게 자세하게 진술을 했지만 제 진술을 듣던 경찰관은 낭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젊은 경찰에게 애원하고 부탁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사건으로 아직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뒤편 저희 시어머니 가게 앞에서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휴대폰으로 냅다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옳거니, 이게 이제 증거가 될 거야. 이 사진을 보내면 틀림없이 경찰들도 수사를 시작해 주겠지?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부지런히 두 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 그 할아버지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점심시간이 끝나 조금 한가해진 가게 안에서 정답게 꽈배기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얼굴에 돌아온 한박 웃음을 보고 저는 사진을 찍다 말고 다시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사건의 냄새도 나지 않은 그림이었으니까요. 아까까지의 심각한 표정의 시어머니 사진만 빼고 저는 사진들을 모조리 지우고 말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식당 문을 닫은 후 시어머니와 집에 돌아와 술을 한잔하면서
어머니의 속내를 캐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아지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자꾸 술을 권하면서 어머니를 떠보려는 제 속셈을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얼른 제가 내민 소주 몇 잔을 연거푸 드시고는 일부러 취하신 듯 했습니다. 야, 큰며느리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라 생각지 마라. 내는 아무 말도 안 할 끼다. 내 오늘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 잔다. 니는 이 부엌 정리하고 자라. 알았지? 어머니에게 술을 먹여서 뭔가를 캐내려는 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주변 인물들에게서 단서를 잡아내려고 평소 어머니와 단짝이었던 반찬가게 할머니를 공략했습니다. 아, 할머니, 저 반찬 사러 왔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어머니랑 노래교실 잘 다니고 계세요? 아, 그럼 잘 다니고 있다. 근데 그건 왜? 혹시 저희 어머니랑 친한 할아버지 있으시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요. 제가 몰래 찍어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반찬가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 영감에 대한 거는 어찌 들었나? 네 시어머니 말이야. 그 할배한테 자꾸 뭔가 준다 아이가. 내가 말이야. 그 할매가 전에 흰 봉투 건네는 것도 봤다 아이가. 내 걔한테 그 할배 그만 끊어내라 그리 말해도 안 듣더라. 그니까 며느리 네 말은 듣지 않겠나. 그러다가 무슨 사달랄까봐 무섭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답이 나오자 저는 반찬가게 할머니께 아까 했던 그 말을 증언으로 쓰기 위해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옆집 할머니의 증언을 따놓은 저는 시장에 있는 어머니의 친구분들에게 가서 최대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 휴대폰에 메모에 저장했습니다. 그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어머니에게 친한 척 접근했다. 그전에는 부산의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것 같다.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 관계로 발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나서는 100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빌려달라는 면목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자신을 건물주의 연금 생활자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악기를 잘 다룬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아무래도 제비 같은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할아버지의 인상이 너무 번지르르한 게 사기꾼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것 같았는데 제 촉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의 정체를 확실히 까발려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기함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줄은 아직 모르고 말입니다. 시장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지 이틀 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5시에 일찍 잠이 깬 저는 알 수 없는 고요함에 불길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잠이 없으셔서 새벽 4시부터 깨어 계시면서 TV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날은 어머니 방에 불이 꺼진 상태로 아직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막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훅 끼치는 역한 구토 냄새에 저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직 주무시나? 어머니, 네, 그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빨리 와봐.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소리쳐 부르고는 119에 긴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져서 위세척을 하게 되었고 6시간 후에 간신히 눈을 뜨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량 복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니 정신이 없는지 어깨를 덜덜 떨면서 멍하니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들에겐 입을 다물어 달라고 당부해 놓으셨던 터라
남편에게도 그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시동생들은 병상의 양쪽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형과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동서들도 어두운 얼굴로 깊은 잠에 드신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시동생들한테는 말 못해도 동서들에게는 같이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동서들을 병실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우리한테 숨기시는 거 있죠? 아니 그렇게 억척스러운 분이 갑자기 왜 죽을 생각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형님,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머니 혹시 금전적으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저보다 더 예리한 촉을 가지고 있는 작은 동서가 저한테 딱 맞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동서들의 귀에다 대고 이제까지 제가 알아냈던 정보를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동서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기 전에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야죠. 형님은 뭐 하신 거예요? 내가 경찰에도 신고했었지. 그런데 아직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어? 그때는 뭔가 단서 같은 것도 적었고. 아무튼 내가 동네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수사해달라고 해도 사건 정립이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 대학 동기가 변호사거든요. 제 친구한테 부탁해 놓을게요. 그 할아버지 진짜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는데 좀 더 알아보고 고발해버려야겠어요. 그래, 든든하자 동서. 고마워. 꼭 좀 알아봐줘. 우리는 우리끼리 복수할 방법 좀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큰 동서가 분을 못 참고 주먹을 꽉 쥐며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저는 그런 큰 동서를 보며 마음속으로 큰 동서의 비위는 절대 건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큰 동서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노래교실의 강사를 따로 만나 할아버지의 신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저와 큰 동서는 할아버지가 노래교실을 마치고 구민회관을 나가자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 노인은 노인치고는 허리도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힘찬 편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미행하면서 점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서, 나 저 할배 못 따라가겠다. 노인네가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형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 볼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어디 들어가면 제가 문자 보낼게요. 그래, 알았어. 숨 좀 고르고 곧 따라갈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좀 부탁할게, 동서. 저는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조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 동서의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는 어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 주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도를 켜고 거기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노인네는 뻔뻔하게도 다른 할머니에게 붙어서 점잖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테이블에서 좀 떨어진 외진 곳에서 동서가 제게 손짓을 하면서 그 노인네를 힐끔힐끔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있는 테이블로 가자마자 큰 동서에게서 그동안 일어난 일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저 노인네 타겟이 여러 명인 건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담을 다 빼먹고 배신한 거야?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귀 기울여 들으니까 저 노인네가 여러 달이 걸친 건 확실해요. 저 할매도 그 마수에 걸려든 불쌍한 어린 양인가 봐요. 아까 들은 바로는 건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안 돌아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저 할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확실하지? 우리 어떡할까? 저 노인네 꼼짝 못하게 경찰에 쳐넣을 수 있는 방법 없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형님? 큰 동서가 제 귀에다 대고 그 노인네가 나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꽉 붙잡혀서 신고당할 만큼 우리가 깽판을 쳐주자는 내용으로 계획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꽤 솔깃했고
성공하면 저 뻔뻔한 제비 사기꾼을 유치장에다가 쳐넣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서는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하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한참 앞에 있는 먹잇감을 새채우로 홀리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선 큰 동서가 사기꾼 앞에 쓱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또 요양병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신머리 없으신 분이 몸은 왜 이리 건강해가지고 자식 새끼 속이나 썩이고. 얼른 나가요. 나가. 동서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자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군데 나한테 헛소리를 해? 나 딸내미 없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헛소리 시작하시네. 할머니, 사실 이분 저희 아버지인데요. 지금 치매 걸리셔서 누구한테든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화분 뒤에서 숨어 있다가 큰 동서가 그 노인을 붙잡고 매달리자 얼른 등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니 왜 여기 있어요? 병원에 있으셔야 할 분이. 그러면서 저는 큰 동서에게 한쪽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엄마,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하시기 전에 잘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라고 내가 새엄마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면 저 새엄마 자를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동서가 그 할머니를 쳐다보자 할머니는 겁에 질려서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측은한 얼굴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시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사기니까 얼른 신고하세요.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112를 눌러 경찰에게 그 노인네를 신고하셨습니다. 그 제비 사기꾼은 불쌍할 정도로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년들이 미쳤나? 나 치매 아니야. 그리고 누가 내 딸이고 누가 내 마누라야.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늘 처음 보는구만. 이년들이 이거 안 놔? 니들이야말로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그 사기꾼에게 저는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주었습니다. 그동안 큰 동서는 그 노인네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려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호, 그래. 경찰 불러 이 노인네야. 말 잘했다. 당신, 이 미순이란 이름 알지? 그분이 우리 시어머니야.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뜯어간 1억 어쨌어? 그리고 금목걸이랑 금반지. 그거 다 안 내놓으면 오늘 당신 제대로 인생 종칠 줄 알아? 이 미친 노인네야. 제가 카페 안에서 큰 소리로 그 사기꾼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리자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그 노인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큰 동서 역시 그 사기꾼의 팔을 틀어진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 이미순 씨 둘째 며느리야. 어디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쳐? 이 미친 노인네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호구처럼 보였어? 동네 사람들, 여기 이 사기꾼 제비 새끼 신고 좀 해주세요. 절대로 도망 못 가게 얼굴도 박제해버리시고요. 이 사기꾼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약 드시고 자살기도 하셨어요. 이런 악질은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콩밥 처먹어야 해요. 뭐라고? 이미순 씨가 자살 시도? 나 책임 없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놔. 얼른 안 놔? 손님들은 그 경악할 만한 사기꾼의 실체를 알게 되자 욕을 하면서 그 노인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출동했고 그 제비 사기꾼은 경찰차를 타고 가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와 큰 동서는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의 복수를 아주 제대로 해준 셈이었죠. 그 후 저와 큰 동서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병실로 들어서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날 바로 그놈에 대해서 얘기를 다 털어놨어야 하는데 그 얼굴만 번지르르한 그놈이 사기치는 줄은 내가 알지를 못했다 아이가. 미안하다. 내 너무 창피하고 분에 못 이겨서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죽고 싶지 않았어. 그놈의 새끼 제비새끼였다. 어머니, 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다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기당하신 돈 저희가 다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마음 편하게 몸 회복하시는 거에만 신경 쓰세요. 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아니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노인네 진짜 사기꾼이었어? 내는 내 쪽으로만 감잡고 말한 거였는데 그걸 어찌 알았나?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비새끼 경찰서에 붙잡혀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얼른 밥 많이 드시고 일어나세요. 제 입에서 사건의 경위가 술술 풀려나오자 진짜로 놀란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있던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왜 우리 아들들만 까맣게 모르게 했단 말이고. 아 그래? 당신 어디 다치진 않았나? 재수 씨도 괜찮은 거죠? 네,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그 노인네 꽉 잡고 단단히 망신을 줘서 경찰서로 보내버렸으니까 아주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공장으로 가보세요. 자리 너무 오래 비우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내 면목이 없다 아이가. 당신이랑 재수 씨한테 근 신세졌네. 이번 일로 우리 아들들도 어머니한테 나쁜 놈들 들러붙지 않게 신경 좀 써야겠구만. 그럼 재수 씨 다음에 봐요. 여보, 내는 이만 공장에 가볼게. 저는 병실을 나가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일으켜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양쪽에선 저와 큰동서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 아이가.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놈한테 줬던 돈 1억 못 찾을까 싶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가 모르겠다. 그러다가 내 혼자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약을 먹었던 거야. 미안하다. 내 며느리들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죽은 원기로 떠돌 뻔했다 아이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란 게 뭐예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작은 일이라도 있으시면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 알겠다. 내 진짜 고맙대. 너희들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아휴, 내는 진짜로 끔찍하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몸만 회복하세요. 우리 집안의 기둥이신데 약해지시면 어떡해요. 우리 이번 일은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얼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우리. 저와 큰동서는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셨는지 어머니는 병상에 앉아 식사를 한술 뜨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른 숨을 내쉬며 잠이 드신 어머니 손을 이불 속에 넣어드리고 나서 저와 큰동서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작은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들이 그 노인네 경찰서에 가둬놓았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알아보니까 부산 시내에서 그 할배 아주 유명한 제비 사기꾼이었더라고요. 어머니 말고도 피해자가 아주 많아요. 게다가 수배 전단까지 돌리면서 잡으면 개인적으로 현상금을 건 피해자들도 있더라고요. 제 변호사 친구에게 말해서 검찰에 기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달라고 부탁해놨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래, 동서도 수고했다. 어머니 이제 깨어나셨고 괜찮으시니까 내일 보자. 알았지? 그럼 쉬어. 저는 그 후 큰동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제대로 정리하고 저와 동서는 시장에서 족발을 사와서 소주와 함께 먹으면서 오랜만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형님 연기 실력 좀 괜찮던데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사전에 연습도 없었으면서. 그러는 동서의 말로 아주 거짓말이 술술 나오던데? 우리 둘이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줄은 몰랐어. 나 그동안 동서 조금 무서웠거든? 사실 나 동서가 주먹 쥘 때마다 흠칫했다? 몰랐지? 아니 내가 무슨 깡패예요? 주먹을 쥐긴 내가 왜 쥐어요? 아무튼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나 한번 가요. 아, 우리 남자들 놔두고 아예 여자들끼리만 여행 가는 거 어떨까요? 와, 그래, 그러자.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남편들한테도 집안일과 육아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려줘야지. 그래야 마누라 귀한 줄도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형님 맏며느리 노릇하느라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네. 앞으로 이런 곤란한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저희들도 형님 집 나눠서 져야죠. 우리 몰래 앞으로 뭐 하지 말아요. 그래, 그래. 알았어, 동서. 고마워. 이번 일 동서의 도움이 컸다. 우리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려운 것도 기쁜 일도 반으로 나누자. 지나치게 감격한 저의 말투에 큰 동서가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들끼리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쑥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조금 어색했던 동서들과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따뜻한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은 동서와 함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난 듯 깔깔거리며 웃고 수다도 떨다가 새벽까지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몸은 거의 회복이 다 되셨지만 정신의 안정까지 고려해서 더 푹 쉬시라고 다음 주까지 2, 3일 더 병원에 계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그 사기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면 저희 며느리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 허술하게 수사를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꼭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빠진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길 작정입니다. 처음에 제 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허술한 대응을 했던 경찰서에 가서 그 젊은 경관에게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그 사기꾼 노인네는 갇혀서 이제 형량 구형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금을 걸었던 피해자를 만나 저희들은 사례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악랄한 그 노인네에게 속아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기당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놈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상금은 500만 원이었지만 저희는 양심적으로 200만 받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막힌 사연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은 아무래도 없어야겠죠.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우연히 저희 시어머니가 사기꾼의 검은 손에 걸려 고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번 일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끈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도 남편에게도 서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서로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낸 감정이 많고 서로 참으면서 신세를 안 지려는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든 서운함이든 아니면 화가 난 것이든 간에 너무 늦지 않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서들과 함께 여자들만의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 가족들은 조금 더 풀어진 마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돌아오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문물과 문화를 마음껏 경험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 예정이죠. 여러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고 꼭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시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향유하는 기쁨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무 말 못하고 끙끙대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든 주변 사람의 일이든 절대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됐든 머리가 모이면 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젊고 많은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점점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 미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프로포즈한 것을 미안해했지만 저는 전혀 괴념치 않았습니다. 겨우 그런 것으로 포기하기엔 남편은 제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한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제가 우선이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저 먼저,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저 먼저. 지금껏 여러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이렇게 저한테만 올인하고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면서 시아버지의 병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슬퍼해야 했던 부분들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사실 당시 시아버지를 담당하던 의사가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술이랑 담배를 많이 하신 것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병을 이겨내질 못하시네요. 한 달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염두에 둬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의사가 이야기한 시기는 한 달이었는데 저희 결혼은 2달 뒤였거든요. 결혼식에 시아버지가 계시지 못할 것 또한 당연히 생각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기는 한지 시아버지는 비록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희 결혼식에 참석할 수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특별히 잘해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대접을 해주기도 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워낙 시아버지 얼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도 알게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정을 주었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보았을 때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한 시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안 했지만 정말로 시아버진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 반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계셨습니다. 물론 그 이상은 기적으로서도 해결되지 않았는지 결혼 7개월을 앞두었을 즈음 시아버지는 병실에서 조용히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프기는 했지만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살 만큼 사신 거고 다행스럽게도 아프지 않게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세월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홀로 사셨어야 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외로울지. 남편도 최대한 제게는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혼자 계실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긴 하는지 자꾸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의했어요. 당신도 그렇겠지만 나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엄청 걱정되거든. 우리 집은 자식도 많고 아직 부모님 2분 다 정정하시니까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제 어머님은 혼자이신데 아버님 없이 쓸쓸하실 것 같아. 당신 괜찮으면 우리 어머님 사시는 곳 근처로 이사 가자. 사정 이야기하면 집주인도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저희는 이르게 신혼집을 나가서는 시어머니 집 근처로 새로이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종종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러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함께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가끔은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아구찜을 먹으러 외식을 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뭘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가끔 툴툴거리든 뭐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는 게 나쁘진 않았는지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도 남편도 기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와도 말 수 없이 조용했습니다. 피곤하다며 집에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아예 찾아오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갑작스러운 변화에 걱정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이야 정말로 시어머니 말대로 너무 자주 찾아가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저희끼리만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다가 오래도록 시어머니를 못 뵈니까 점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잘 지내고 계신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있는지, 이젠 괜찮겠지 싶어서 연락을 드려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집에 오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두 달쯤 했을 때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일단 그냥 집에 찾아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곧 집에 갈 거라는 문자 메시지만 남기고 따로 전화는 드리지 않은 채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희가 남긴 문자를 아직 못 보셨는지 너무 당황한 얼굴을 하면서 너네가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솔직히 원래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었던 시어머니 얼굴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얼굴 크기도 작아진 느낌이었죠. 다시 보니 시어머니의 턱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 주걱턱이거든요. 주걱턱 가진 사람이 한두 명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그 중에서도 조금 심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님 턱이 엄청 줄어들었네요. 혹시 성형수술 받으신 거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답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희를 집에 오지 않도록 한 다음 주걱턱을 교정하는 성형수술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남편은 갑작스레 변한 어머니의 모습에 놀란 듯 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가 조금 더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시어머니의 성형수술을 그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조금 설득이 됐는지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형수술은 주걱턱 수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녀온 이후 저희는 갑작스럽게 일이 바빠져 매일 시어머니를 뵈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정도로 회사 일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간신히 찾아뵙는 게 전부였는데 그렇게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았던 콧대도 엄청 높아져 있었고 쌍꺼풀도 진해지고 콧볼도 완전 얇아져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점점 인공적인 얼굴로 변해갔죠. 그때쯤 되니 저도 시어머니의 성형수술이 조금 심각한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엔 대체 시어머니 원래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점점 시어머니 성형에 의문을 가졌어요. 이전엔 당신이 말한 대로 어머니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거라 생각하고 수술하는 걸 받아들이려 했는데 매번 어머니 뵈러 갈 때마다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저도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하는 바였죠. 사실 성형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성형에 관심을 많이 갖기도 했고 별로 한 건 없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둔 게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성형에 쓴 돈만 몇 천만 원은 훌쩍 넘었던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집이라면 몇 천만 원 정도야 아무렇지 않겠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만한 여윳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는 분이었고 남편이 알기론 따로 모아둔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시어머니는 무슨 돈으로 그렇게 성형을 하신 걸까요? 그 의문은 나중에 풀렸습니다. 내가 참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대체 무슨 돈으로 성형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한 거래.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의 수술 비용에 대한 의문은 남편도 갖고 있었는지 남편이 언젠가 날 잡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성형수술에 쓴 자금은 시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빚을 내서 성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막말로 남편이 죽고 남긴 돈을 성형수술에 이용한 거잖아요. 남편 역시 그런 돈으로 시어머니가 성형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모양인지 한동안 기가 찬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그쳤다면 남편도 아마 시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성형은 변하지 않았어요. 큰 수술을 비롯해 필러와 같은 시술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변해갔고 결국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을 가만두고 보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쳐본 적 없던 남편은 전에 없는 막말을 하며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길 바랐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남편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가면 핸드폰으로 성형수술 정보를 보고 있었고 매일같이 어디를 하고 싶다느니 이번엔 어디를 보수공사해야겠다느니 하며 새로이 성형할 생각에 바빴습니다. 보톡스, 리프팅 등등 영락없는 성형 중독의 모습을 보여가는 시어머니. 상대적으로 작은 시술들이 많긴 했지만 그것도 쌓이다 보면 분명 큰 돈이 되겠죠. 이대로 가다간 남은 시아버지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성형수술로 나갈 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나 봐요. 좋은 말로 다독이기도 했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 결국 남편도 포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랑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야겠어. 당신도 어머니한테 괜히 전화 걸고 그러지 마. 안부 같은 거 안 여쭤봐도 돼. 아무리 말을 해도 꼼짝도 않으시니 이 방법이라도 써봐야겠어. 우리가 연락 안 하면 어머니도 느끼시는 게 있겠지? 그 뒤 정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번 걸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도 의도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화제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내심 남편이 얼마나 버틸까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시부모님에 대해선 둘도 없는 효자였기 때문에 사실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여겼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그렇게 가만히 있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저조차도 놀랄 정도로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이었어요. 이러다가 아예 평생 연을 끊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와 연락하자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고 남편도 독하게 마음먹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안 하긴 했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는지 이제는 슬슬 연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나도 이젠 어머니랑 연락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지? 갑자기 전화해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 순 없잖아.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답답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해서 얼굴을 꼭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것 또한 말이죠. 시어머니도 오래도록 못 본 저희가 그리운 눈치였지만 너무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선뜻 언제 만나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어머니도 남편도 계속 우물쭈물 하느라 한 반년 정도는 더 연락을 안 하다가 간신히 얼굴을 봤을 겁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잘 챙기셨고요? 그래, 너는 건강히 잘 지낸 거냐? 얼굴은 좋아 보인다만. 한참 동안 본론은 얘기하지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돌았지만 결국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충격받고 놀라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요. 시어머니도 사과를 받아주고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가끔씩 시간이 될 때면 시어머니네 집에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예전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와 시어머니 사이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동안 시어머니를 찾아뵙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끔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매달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보다가 뵙지 못하게 된 것이니만큼 시어머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그래 보였지만 그럴 때마다 일단 사업부터 안정시키고 나서 실컷 찾아뵙자고 제가 달랬습니다. 그렇게 1-2달이 더 지나고 나서 드디어 시간이 나서 시어머니 댁에 갈 수 있었죠. 오랜만에 뵙는 시어머니 얼굴이라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많이 궁금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도 바리바리 싸들고서 집에 도착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 변해 있었죠. 이제는 예쁘게 혹은 보기 좋게 잘 된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주저앉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본인이 성형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 할지 몰라서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죠. 찬찬히 시어머니 얼굴을 보던 남편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화를 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말을 했죠. 어머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희 같이 병원 가봐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 성형 중독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성형 중독도 정신병의 일종이라 빠르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면 어머니 건강만 더 안 좋아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제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성형하는 걸 보고 무슨 미친 사람 취급한다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내셨죠. 정말 보자 하니까 네 엄마를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자식 키워도 아무 소용없다더니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널 키운 줄 알아? 네가 보기엔 지금 내가 정신이 미쳐 돈 걸로 보이냐? 그런 말 하려면 다신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꾸준하게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이나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보였는지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을 따라 정신과에 가게 되었죠. 저도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기에 둘을 따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의사는 시어머니와 상담해본다고 하면서 진료실에 들어갔고 저와 남편은 밖에서 시어머니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의사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잠시 의자에 앉히고 결과를 듣기 위해서 저와 남편만이 진료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본 정신과 의사는 상담 결과가 어땠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에게 성형을 왜 하는지 이유를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 이유를 아들과 죽은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심한 주걱턱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는 아들인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진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맨날 추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로서의 시어머니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시아버지에게 아내로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슬퍼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채로 다른 예쁜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고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의 외모 강박증에 일조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보통 어머니가 오는 학교 행사에 남편은 늘 시아버지가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못생겨서 창피해. 제발 학교에 오지 마. 나 죽을 거야. 남편은 기억도 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장장 수십 년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부를 당했던 기억은 시어머니에게 큰 트라우마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야 성형을 해도 시아버지가 호되게 뭐라고 하실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 때문인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 안에 내재되어 있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하는 행동이 성형 중독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솟구쳤던 것입니다. 우선 약물을 지어드리긴 할 건데요. 보통 이런 문제는 주변 가족분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야 해요. 특히 아드님이 과거에 한 말이 지금의 어머님에게 부정적으로 자리한 만큼 아드님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남편은 한동안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뒤 저희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우두커니 방에 틀어박혀선 나오질 않았죠.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한동안 지켜보다 방에 들어가니 남편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게도 그 의사 말을 듣고서야 기억났어.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저 지경이 된 건데 내가 뭘 잘했다고 어머니한테 화를 낸 거지? 남편은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오해를 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까무룩 눈을 뒤집으려고 하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려가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당신 죄인 맞아. 당신 말 때문에 어머님이 저렇게 변한 거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알았다면 스스로 자책할 게 아니라 얼른 변하려고 해야지. 당신이 이러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계속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당신이 먼저 정신 차려야 어머님도 좋아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저는 우선 남편에게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으며 어린 마음에 철없게 행동한 거라고, 단 한 번도 얼굴 때문에 싫은 적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꼭 정신과에서 챙겨주는 약을 챙겨 드시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약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고 그날 둘이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펑펑 운 모양이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요. 시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성형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시어머니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차라리 다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제의로 시어머니 집은 완전히 정리한 채 현재는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제 완벽하게 이 증상이 완치될 수 있을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노력하고 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도 시어머니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약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니 분명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가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꼭 곁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정신적인 문제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변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덕분에 요즘 저희의 생활은 모두 시어머니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어머니 자존감도 높여드리려고 이것저것 취미생활도 알아보면서 친구분들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요즘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취미십니다. 언제 나빠질지 몰라서 가끔씩 불안한 순간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정신과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게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희 모두 힘낼게요. 저희 집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도 헛웃음이 나는 상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일주일을 간 넘긴 새댁입니다. 한창 깨소금 볶는 소리를 내기도 바쁜 이 시기에 저는 일생일대의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댁에게 고민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느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가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 저는 불과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과의 이혼마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라지만 설마 저도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 때문에 이런 고민을 깊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 남편과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같이 요리해 먹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야식도 한번 먹어보고 같이 밤도 새면서 놀아보고 특히나 한 집에서 살면서 한 방에서 눈을 뜨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것에 대한 로맨스가 있었어요. 결혼 전까진 순조롭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리라 믿으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 꿈이 너무 컸던 걸까요? 제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코골이와 이갈이 때문입니다. 혹시 너무 사소하고 작은 이유라 놀라셨나요? 하지만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 이게 사소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지, 사람에게 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전부터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정말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제 친구나 가족 중 그 누구도 코골이가 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끔 친구와 놀러 갔을 때 같이 잠이 들면 피곤한 친구가 도롱도롱 코를 골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코를 고는 타입이었지만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만 봐왔던 터라 코골이가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일을 가는 건 정말 얘기만 들어봤지 직접 들은 건 처음인데 소름 끼치는 소리와 견딜 수 없이 큰 소음이 함께하니 밤 내내 뜬 눈으로 지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는 소리를 어떻게든 무시하고 잠이 들려고 하면 코골이와 바톤 터치를 해대는 탓에 졸린데 잠을 잘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결혼 하루 차인 신혼여행에 간 첫날 밤부터 이 고민은 시작이 된 겁니다. 첫날 밤엔 결혼식을 올렸고 사람들도 많이 만난 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테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의 코골이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사실 요즘 혼전순결이다 뭐다 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되도록 자유로운 연애를 지향하는 타입이었죠. 연애할 때 나쁜 게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고 느껴보는 타입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것처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서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로 혼전순결은 저 멀리 치워놓은 지 오래고 성을 여러 방면으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고방식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사고방식은 현재 저희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도 적용이 되어 남편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었죠. 다만 아버지께서 조금 옛날 분이라 엄격하셨고 정말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면 외박은 절대 금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구와 통화도 하시고 여행 내내 친구와 함께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야 믿고 허락해 주시는 터라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여행을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저는 당시 남자친구이자 지금 남편의 잠버릇이 뭔지, 어떤 자세로 잠이 드는지 몰랐어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고요. 저는 저 스스로 소리에 예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잠귀도 밝은 편이 아니라서 신혼여행에 가서 첫날 밤이 되기 전에 남편이 자기가 좀 코를 골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코를 고나 보다. 나는 잠귀가 밝지 않으니 남편이 코를 좀 곤대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됐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코골이가 어느 정도냐,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절대로 잘 수 없을 정도냐, 잠귀가 밝지 않은 사람도 듣고 깰 정도냐, 다른 잠버릇은 없느냐 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어야 했어요. 후회가 들지만 너무 늦었네요. 남편의 코를 고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 다들 천둥 치는 소리 아시죠? 천둥이 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커서 사람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그 소리가 몇 시간 동안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남편이 잠에서 깰 때까지 계속.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게다가 그 코 고는 소리가 조금 잦아드나 싶을 때 등장하는 소름이 끼치는 소리. 이 가는 소리가 그런 소리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차라리 이만 갈았으면 적응하기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진작 방법을 찾아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도 않았겠죠. 여러분도 코를 고는 사람과 함께 잠들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다들 귀마개를 하시거나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시거나 그도 아니면 먼저 잠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저도 그 모든 노력을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바꿔가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둘째 날에도 코를 골길래 화들짝 놀랐지만 이어폰을 꺼내서 노래를 들었어요. 끼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기어코 노랫소리를 뚫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 크기를 올리면 도저히 잠에 들 수 없는 크기의 소리라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건 실패했고요. 둘째 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실패를 발판 삼아 셋째 날에는 귀마개를 사와서 귀에 꽂아봤습니다. 이어폰보다 깊게 들어가니까 소리가 안 들리거나 덜 들리겠지 싶었는데 착각이었어요. 귀마개가 소음을 덜 들리게 해주는 거지 아예 들리지 않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게 되었죠. 그날도 역시 내내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망의 넷째 날, 잘 시간쯤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오늘은 내가 먼저 잠들겠다며 깨우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잠들면 자느라 바빠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잠귀가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 예민하지도 않고. 사실 피곤해서 가족이 도롱도롱 코를 골 때도 잘 듣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설마 성공하겠지, 푹 잘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잠이 들었을 때 천둥 같은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비가 온다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나 싶었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제 옆에서 나는 소리더군요. 먼저 잠들어봤자 다시 깨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침실을 쓴 지 나흘째 되는 날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던 건 당연한 일이었죠. 사람이 나흘째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다 합쳐서 4시간쯤 잤을까요? 왠지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뭘 먹어도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멍하기만 한 게 이게 사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편에게 코골이에 대해 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제 안색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눈치 없이 온갖 애교를 떨었지만 저는 그 애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잠을 제대로 잤더라면 저는 더한 애교로 남편에게 아양을 떨었을 겁니다. 항상 꿈꾸던, 늘 가슴에 부풀었던 신혼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와장창 무너져 버렸던 거죠.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은 짧았고 곧 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넌지시 자기 코골이가 심하다고 미리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걸 제가 스스로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찾아본 코골이 극복 방법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네요. 코골이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거요. 그래서 더 진지한 얼굴과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수술을 쉽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자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좀 설쳤거든. 요 나흘 동안. 혹시 코골이 수술 같은 거 받아볼 생각 없어? 아, 미안해. 전혀 몰랐어. 내가 눈치도 없었네. 남편은 정말 몰랐다는 듯이 내내 미안하고 풀죽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코골이로 잠도 못 자게 괴롭히려고 결혼을 하겠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지. 그런데 남편이 입을 여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코골이 수술 이미 받았는데 성인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코골이 수술 받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그 길로 받으러 갔었어. 내가 코골이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 수술하고 나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정말 미안해. 이미 수술을 받았다고? 수술 받았는데도 이런다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골이 수술을 이미 받은 게 그 정도라니. 남편의 코골이 소리는 정말 아까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과장 하나 들어간 것 없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 만큼 큰 소리였거든요. 코골이 수술이 효과가 없었던 건지 이게 나아진 건진 모르겠지만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남편도 극복할 수 없는 코골이라니, 의술의 힘을 빌릴 수도 없다니. 제가 충격받은 티가 났는지 남편은 얼떨떨한 얼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으면 잘 때는 각방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건네왔어요. 자기가 밖에서 잠을 자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부부라면 한 침대에서 눈을 뜨고 한 침대에서 잠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각방을 쓰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신혼에야 각방을 써도 마음에 씻기는커녕 타오를 테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만큼 당연하고 은근하게 정이 드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나흘 동안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굳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정신이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직장에 출근을 하고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도 해서 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점심시간 내내 엎드려 있다가 잠이 깨지 않아서 혼자 곤혹스러웠네요. 일이 손에 안 잡히니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진 건 당연하고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다음 날에는 각방을 썼는데 간밤에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더군요. 혼자 침대에서 눈을 뜨고 휑한 옆자리를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물며 연인 사이에도 침대를 함께 쓰는 마당에 부부가 각방, 각 침대라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게 좋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은 기억이 났어요.
저희가 매번 부부싸움을 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싸우고서도 한 침대를 쓰는 게 좋다는데 평소엔 당연히 한 침대를 쓰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싶었네요.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 나는 결혼하면 꼭 같은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잘 거야. 혹시 싸우더라도 꼭 같은 침대에서 자야 해. 안 그러면 결혼 안 해 하고 못을 박아두었었고 남편도 동의했거든요. 하지만 한 침대를 쓰자니 제가 잠을 못 자서 돌아버릴 것 같고 이렇게 집을 공유하는 하우스메이트처럼 사느니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가 없인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기보다도 이 사람과 그려나갈 미래가 기대가 되어서 서로 함께 생활할 날들이 기대가 되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게 솔직히 크거든요. 서로 함께 생활할 날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한 이불 덮고 한 침대에서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기도 해서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의 옆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기도 했고 가장 기대하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결혼이 현실이라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타협을 혼자서 봐야 하는 걸까? 혼자 이틀 내내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결국 친정으로 가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족의 일이기도 하고 엄마와 친구처럼까진 아니어도 나름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던 터라 가장 먼저 엄마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엄마가 확실하게 답을 내려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아유, 우리 지민이 왔어? 박서방이랑은 같이 안 온댔지 참. 아유,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박서방이랑 싸웠니? 너 무슨 일 있지? 빨리 말해봐. 나 그렇게 얼굴에서 티가 나나? 박서방도 그렇고 엄마도 바로 알아보네. 무슨 일 있기야 했지. 참,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아휴, 내가 널 낳고 기른 것만 몇 년이니? 20년이 훨씬 넘는다 얘. 척하면 척이지. 그래서 무슨 일이야? 신혼여행에 가서 놀랐던 일부터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피곤해서 코 고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곤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 지금 각방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요.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소박을 맞은 것처럼 처지가 좀 서럽기도 했고 빠짐없이 설명하려다 보니 설명을 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네요. 1시간이 넘도록 혼자 떠들었더니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물을 엄청나게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시더니 고심하는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는 결혼하면서 같이 방 쓸 사람 있다고 좋아했었으니까 서러운 건 이해가 가. 근데 네 아버지도 코골아서 내가 꽤 고생을 했는데 모르지? 그런 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엄마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는데 익숙해지기 전에 어찌나 고생스러웠는지 아유 말도 못한다 못해. 나도 아빠가 코 고는 건 알지. 아는데 그 정도 소리가 아니라니까 엄마. 우리 여름에 거실에서 잤을 때도 나 엄청 잘 잤던 거 기억 안 나? 아빠는 완전 애교 수준이야.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초심자용. 근데 박서방은 그렇지가 않아.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비행기 한 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단 말이야. 얘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봤자 얼마나 시끄럽다 그래.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도 각방 안 쓰고 싶어 하는 건 잘 생각했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법이야. 그래도 이혼은 아니다, 지민아. 얘는 무슨 코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니? 참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지. 그런데 엄마, 진짜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들려. 8시간이면 8시간, 7시간이면 7시간.
박서방이 잠에서 깨기 전까지 계속 그렇다니까? 들어봐, 진짜. 안 그러면 오늘 박서방 때문이 아니라도 억울해서 내가 잠 못 자. 아빠가 코를 고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코 고는 소리는 애교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소리였어요. 잠깐 잠에서 깰지언정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에 들 수 있는 수준의 소리. 엄마가 잠기가 밝아서 그렇지 한여름에 거실에서 모여 잔 적이 있었을 때 전 단 한 번도 아빠 코골이에 잠을 방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친구에게 들려주려 녹음했던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엄마께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정말 박서방 코골이가 맞냐면서 몇 번을 되물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깜짝 놀란 건 처음 봤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놀랐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사람의 코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엄마는 다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조금 안 된 자기 딸의 결혼 생활에 큰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었을 테니까요. 엄마도 차마 이 코골이가 익숙해질 거라는 말은 하지 못하시겠는지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허락하실 것 같지도 않았죠. 식을 올린 지 한 달, 두 달이 지난 거라면 모를까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박서방 코골이 수술 했다고 했나? 그거 이상한 병원에서 한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못한대? 차라리 유명한 의사한테 다시 한 번 더 수술 받아보는 게 어때?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권유하셔서 했다는데 그래서 나도 인터넷 이리저리 뒤져봤는데 코골이 수술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 의학으로도 어떻게 못하나 봐. 다들 후기도 별로고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정말 미쳐버리겠어 진짜. 엄마도 안 믿기지. 나는 아직도 안 믿겨. 엄마도 더 해주실 말이 없는지 제 고민 상담은 그렇게 어영부영 끝나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집에서 밥만 먹고 온 것 같네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친구에게도 전화로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라면 답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머리만 더 복잡해졌다고요. 친구는 이야기를 듣더니 대뜸 혼인신고를 했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혼인신고? 아직 안 했는데? 1년 되면 하러 가자고 약속했지. 그런데 혼인신고는 왜? 혼인신고 아직 안 했으면 됐네. 이혼 생각 중이라면서. 야, 코골이는 어떻게 못한다? 너 생각 잘해. 이렇게 1년 지나서 혼인신고하고 나면 그때는 진짜 이혼으로 가야 되는 거야. 법원 드나들고 시간 날리고. 이혼하는 게 나을까?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너 각방 쓰기 싫다고 결혼 전부터 못 박아뒀다며. 그게 깨진 거잖아. 실제 이혼 소송으로 갔어도 코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소리 들어보니까 네가 예민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소리가 나는데 옆에서 자는 게 더 신기하겠다. 친구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긴 했지만 각방을 쓰다가 합친 지 하루째 그리고 결혼한 지 일주일째가 된 오늘까지도 고민스럽습니다. 각방을 쓰면 잠을 편하게 자는 건 좋지만 각방 쓰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한 침대를 쓰고 한 이불을 덮으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건데 부부가 싸운 것도 아니고 권태기가 온 것도 아니고 주말 부부도 아닌 신혼인데 어떻게 각방을 씁니까? 그런데 또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코골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고 코골이 수술에 대해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코골이 수술을 해도 재발이라고 할까? 다시 코를 골게 되는 경우가 꽤 있나 보더라고요. 제 남편이 그런 경우인 거겠죠. 수술이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같은 방에서 꾸역꾸역 잠자리에 들었는데 들어보니 사람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크기의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저런 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거의 하룻밤을 새우다시피 했네요.
남편과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제가 왜 굳이 한 방에서 잠자는 걸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잠을 자는 것뿐인데 각방 쓰는 게 뭐가 어떠냐면서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못을 박아두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되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화가 조금 나긴 했지만 아침부터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자꾸 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오고 이혼을 해야 할까 하는 쪽으로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친구 말대로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설 거라면 지금이 맞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양가 어른들께 허락받고 친구들과 어른들 다 모셔다가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혼한다고 선언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각방을 쓰는 결혼 생활 같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택해서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게 맞는 걸까요? 머리가 아플 만큼은 고민해봤지만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